안녕하세요. 이번 단넷 컨퍼런스 2021 서울에서 단넷과 클라우드로 안정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하기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클라우드 메이트 김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려면 무엇들이 필요한지 탐구해 가면서 발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그려볼 거고요. 아키텍처대로 실제 개발하고 배포하는 실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에 성능 테스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클라우드 메이트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우리 클라우드 메이트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하여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며 엔지니어의 의견을 신뢰하는 문화와 더불어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투어에서 ERP 개발 팀장을 맡았습니다. 발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개발자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현업 개발자분들이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365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이건 비단 단넷 개발자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장애는 꼭 연휴를 앞두고 있거나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잘 터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장애가 발생하면 여차저차 일단 정상화는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원인 분석을 해야 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하고 각종 보고서를 써야 하는 등 일이 많아집니다. 장애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인프라 담당 조직과 원인 규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옥신각신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프라 팀과 논의하여 개선점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단지 개발자일 뿐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관리해야 할 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마다 사항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개발자가 개발 및 테스트는 당연하고 회의에 끌려가기도 하고 배포도 해야 하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때로는 이벤트 드리븐 환경도 구성해야 하고 APM도 관리해야 하고 기술 블로그도 써야 하고 여하튼 너무너무 바쁩니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서버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를 구성하기에 클라우드가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제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인프라 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구축하고 싶어서 시도를 해보는데 막상 배울 것도 은근히 많고 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가 잘 끝난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 승인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니 우리 개발자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앞서 나열한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워라밸도 지키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관리 포인트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가용성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비용의 최적화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개발 및 테스트도 빨리 마무리하고 직장 내에서 인정받으면서 워라밸도 지키고 행복하게 개발자 커리어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려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아키텍처부터 구상해 봅시다. 간단하게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세션 제목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한 MSE를 기대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그림만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한 아키텍처가 성능도 우수하고 장애 조치도 빠를 수 있고요. 관리 포인트도 적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나올 성능 테스트 섹션에서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다수의 3D 생성을 해서 다수의 유저가 접속하는 것으로 가상의 상을 만들고요. 이를 통해 성능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 아키텍처의 견고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저 프론트도어는 글로벌 부하 분산기이고요. 웹 방화벽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애저 프론트도어의 백엔드 풀에 한국 중부의 펑션 하나, 동아시아의 펑션 하나를 등록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리스크를 분산시켜 줍니다. 애저 펑션은 서버리스 컴퓨팅 플랫폼이고요. 이벤트 수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가능합니다. 애저 펑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간단하게 코드 작성, 테스트, 배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단넷 개발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너무 자세한 설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중화 이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야겠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하고 애저 펑션으로 검색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ET 코어 3.1은 물론이고 .NET 5도 지원됩니다. 그만큼 C샵의 풍부한 새 기능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소드를 개발하고 오더스 테이블에 데이터베이스 오더스라는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쓰여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 애저 펑션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태스크 타입의 오더라는 메소드와 오더 캔슬이라는 메소드 두 개의 메소드가 하나의 클래스 안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의 API들에 대해서 일단 실행을 해서 로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인썸니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로컬에서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를 통해서 이번에는 애저에 배포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SSMS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테이블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API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호출되는 여러 데이터들이 이 오더스라는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적재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오더스라는 테이블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API 패스라는 게 있는데 이따가 이걸 가지고 한국, 중부,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라운드 로빈으로 또는 원하는 비율로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오더스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프로시저를 하나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P 언더바 T 언더바 오더스라는 저장 프로시저 안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더스 테이블에 레코드를 인서트하는 간단한 쿼리가 있고 만약에 취소 여부가 1로 넘어온다면 오리진 오더 넘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이런 간단한 체크 구문을 하나 넣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 테이블에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미리 테스트했던 데이터고요. 네, 다시 한번 트렁케이트 처리해서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화면을 전환해서 우리가 아까 as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as 펑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클래스명은 이름은 제가 바꿨지만 이 클래스 하나 안에 어떤 웹 메소드가 하나 있고 이 메소드가 API의 하나하나의 API만큼 메소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order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고 order cancel이라는 메소드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iLogger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클래스로 이렇게 인포메이션 로그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HTTP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역증렬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추출하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값이 만약에 누락되어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익셉션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netx라는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파라미터를 구성한 다음에 프로시저의 이름과 함께 execute하는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기록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netx 클래스 안에 보면 이렇게 파라미터도 받고요. 파라미터는 내부적으로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존재하는데 파라미터도 받고 각각의 타입을 찾아서 타입은 지금 스위치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았고요. 그리고 execute non-query stored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구성해서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netx 클래스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만들고 프로시저 이름을 넣어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로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대한 리스폰스에 대한 정보는 일단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고요. 이게 지금 오더라는 메소드였고요. 오더 캔슬도 유사한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취소하는 메소드니까 아까 오더 메소드하고 좀 다르게 다른 파라미터들은 존재하지 않고 취소 여부가 1로 넘어오고 참으로 넘어오고 오리진 오더 넘버가 파라미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 캔슬인 경우에는 바디에서 추출한 값 중에 오리진 오더 넘버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익셉션을 발생하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역시 이것도 동일한 프로시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이 두 개의 메소드가 존재를 하고 일단 로컬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스 그대로 F5를 누르면 이렇게 콘솔이 하나 뜨고 그 API가 로컬호스트에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저런 API를 테스트하기 편리해서 인썸니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컬호스트에서 호출하는 오더 그리고 오더 캔슬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더에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 로컬호스트의 707하는 포트에 API 1/order 라는 이 URL로 바디 부분에는 이러한 JSON 데이터를 넣도록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샌드를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반영했습니다 라고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메시지가 뜨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 보시면 바디에서 추출한 뭐 멤버 넘버, 프로덕트 넘버, 오더 퀀티티 만약에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0이면 에러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오더 퀀티티를 0으로 해놓고 호출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메시지가 뜨죠. 제가 미리 코드로 작성해 놓은 익셉션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더 퀀티티라는 키가 없어도 동일한 익셉션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걸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아까 저는 이 테이블을 트렁케이트 시켰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회해 보면 네, 이렇게 제가 2번 테스트를 해봤죠. 테스트한 데이터가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더와 마찬가지로 오더 캔슬은 아까 소스에서 봤듯이 오리진 오더 넘버라는 값이 이 값이 없으면 익셉션이 발생하도록 제가 소스를 작성했었죠. 여기 오더 캔슬 부분 보면 네, 오리진 오더 넘버 값이 없으면 에러가 나게끔, 익셉션이 나게끔 되어 있고요. 역시 이거를 호출을 해보면 네, 오더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라고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시 이것도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면 네, 오리진 오더 넘버 값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값이 추가가 되지 않았어야겠죠? 네, 요건 아까 그 전에 먼저 한 거고요. 네, 추가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인썸니아에서 로컬호스트에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애저 펑션, 물론 이제 게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애저 펑션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냥 REST API, 웹 API를 호출했을 때 정상적으로 값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언급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API 1이라고 제가 이제 임의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애저 프론트도어에서 애저 펑션이 2곳, 3곳 여러 개의 백엔드가 물려 있고, 프론트도어가 라운드 로빈 방식 또는 뭐 가중치를 설정한 방식 등을 통해서 여러 개의 애저 펑션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API의 경로를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1번 펑션으로 보내라, 이럴 경우에는 2번 펑션으로 보내라, 이런 프론토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host.json 파일 안에 extension http route prefix라는 부분에 한국 중부에는 API1이라고 입력해서 게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리전에는 이렇게 API2라고 써서 게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를 한 이후에 애저 포털에서 프론터를 설정하고 하는 부분을 한번 그 이유 과정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게시하는 과정인데요. 게시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로컬에서 테스트해서 결과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게시 작업을 시작하고 이런 동일한 빌드를 두 개의 지역에 게시하도록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는 한국 중부에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에 게시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게시를 할 때는 대상은 애저를 선택을 하면 저렇게 특정 대상이라는 부분에서 애저 함수의 윈도우즈, 애저 함수의 리눅스, 애저 함수의 컨테이너 등등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저는 애저 함수의 윈도우즈를 선택해서 게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미리 게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할 수 있는 UI가 나오는데 애저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로그인만 해놓고 여러 가지 구독이라든가 리소스 그룹, 그다음 플랜 유형, 그다음에 위치가 리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저 스토리지 계정 등등을 입력해서 직접 만들 수 있게 아주 친절한 U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랜 유형은 프리미엄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게시 프로필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게시할 수 있는 UI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게시 버튼을 누르면 애저 포탈에 올라갑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잠깐 기다리면 대략 한 10초? 10초 정도 기다리면 애저 포탈에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애저 프론트도어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론트도어를 생성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애저 포털에서 애저 프론트도어의 프론트도어 디자이너라고 하는 부분의 GUI를 지금 캡처를 뜬 건데요. 저는 예전에 이 UI를 처음 보고 굉장히 직관적인 UI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프론트엔드의 도메인 네임을 하나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앞단은 입력했으니까 이제 뒷단에 그 백엔드 풀에 아까 게시한 두 개의 펑션을 등록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팅 규칙, 라우팅 룰 부분에 이게 HTTP냐, HTTPS냐, 그리고 패스는 API 패스는 뭐냐 등등을 입력함으로써 라우팅 룰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우팅 룰을 설정할 때 유의점은 각 백엔드에 대한 패스를 다르게 설정해 주어야 컴플릭션이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중부에는 API 1 뒤에 이제 에스테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오더 또는 오더 캔슬 기타 등등등의 경로가 될 거고요. 동아시아에는 API 2라고 일부러 이 앞에 로드 프리픽스를 넣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UI에서 설정을 하고 세이브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프론트도어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백엔드 서비스 구축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생능 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근하는 준 실전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구축한 아키텍처에 얼마나 부하가 걸리는지, 스루풋은 얼마나 되는지, 레이턴시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단넷 개발자를 위한 이벤트잖아요. 그런 만큼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도 JMeter 좋은 거 되게 많은데, 아파치 JMeter라든가 되게 많은데 C샵으로 저는 지금 이번에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프론트도어의 도메인으로 접근을 해서 50대 50 비율로 오더와 오더 캔슬을 번갈아 요청해서 응답을 받는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그에 대한 레이턴시를 데이터를 보여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총 트랜잭션 개수는 스레드 개수 곱하기 스레드당 트랜잭션 카운트가 될 거고요. 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스루풋이나 레이턴시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아웃 모드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타임아웃 모드를 체크를 하고 스타트를 누르면 정해진 시간 1분 또는 10초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총 발생하는 TPS 또는 레이턴시를 밀리세컨드로 보여줄 수 있는 UI를 만들었습니다.
스레드 카운트를 1부터 100까지 설정을 해봤는데요. 각 실험마다 타임아웃 모드를 10초 동안 실행해서 얻은 결과치 중에 평균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성능 테스트라는 클라이언트의 스레드 개수에 따라서도 결과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트렌드 발생하기 때문에 스레드 개수가 아주 적을 때는의 결과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스레드 개수를 뭐 1개, 5개, 10개, 50개, 70개, 80개, 90개, 100개 정도까지 해서 총 15개의 실험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각 실험마다 타임아웃 모드 10초로 설정해서 10초 동안 계속 스레드 개수만큼 돌려서 얻어진 TPS와 레이턴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 만든 것도 간단하게 소스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윈폼으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생겼고, 스타트를 누르면 켜지고 스탑을 누르면 꺼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누르면 왜 안 눌러지죠? 네. 성능 데이터라고 해서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프론토에 대한 도메인을 설정한 도메인이 이거거든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개의 n개의 스레드를 생성과 동시에 시작을 하게끔 소스를 작성을 해놨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리퀘스트 루프라는 곳 안에서 반복문이 돌면서 계속 API로 호출을 하고요. API 호출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블럭으로 잡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국, 중부와 동아시아, 그 다음에 오더와 오더 캔슬, 2 곱하기 2 총 4가지 조합에 대해서 계속 나눠서 균등하게 나눠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이상해 보이는 로직을 넣었고요. 네. 이 안에서 리퀘스트라는 거 호출하는데, 리퀘스트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 경로에 대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리퀘스트 스트림을 넘기고 그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는, 네, 리스폰스를 받으면서 아까 처음에 선언했던 레코드 타입의 p데이터에 계속 누적된 값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턴시는 이게 지금 데시멀 배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저는 평균적인 레이턴시만 보고자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어디 있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데시멀 배열에 담겨 있는 모든 값을 트랜잭션 카운트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서 평균 레이턴시를 출력하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15개의 실험이 있고 1번 실험부터 15번 실험까지 있고요. 각각의 실험마다 스레드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요. 그 스레드의 개수에 따라서 트랜잭션 카운트도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본 건데, 스레드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트랜잭션 카운트가 이제 비례 증가하다가 어느 구간부터는 뭐 대략 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구간부터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심지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레이턴시는 이 스레드 개수하고는 크게 비례관계가 없이 평이한 값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 결과를 차트로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스레드 개수별로 트랜잭션 카운트는 100개 스레드에서
2210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명의 유저가 이 API에 10초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쉼 없이 트랜잭션을 계속 발생시켰을 때 10초 동안 총 2210건, 즉 테이블 레코드 2210건을 인서트 할 수 있었다 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유저의 수가 늘어나도, 그러니까 즉 스레드 개수가 늘어나도 TPS가 어느 구간부터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존재를 했었고, 그게 대략 스레드 카운트 40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테스트하고 하다 보면 이게 미세하게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었겠죠. 만약에 더 높은 수준의 TPS를 요구받는다면 애저 펑션의 엘라스틱 스케일 아웃 등등의 기능 등을 설정해서 스루풋을 더욱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스레드 개수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하게 횡으로 이어지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스레드 개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츄레이션 포인트는 발생했으나 이것은 엘라스틱 스케일 아웃의 Always Ready 인스턴스를 설정함으로써 극복 가능합니다. 아키텍처 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애저 펑션은 서버리스 제품이라 소스 코드를 게시한 이후에는 관리 포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맡겨두면 그냥 자기 혼자 잘 돌아간다는 거죠. 게다가 매월 100만 건의 요청 및 매월 이게 40테라인가요? 400테라군요. 리소스 사용이 무료입니다. 프론트도어의 백엔드 풀에 등록된 서비스들에게 그저 열심히 라우팅을 해줄 뿐입니다. 이 역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는 서비스이며 관리 포인트가 최초 세팅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을 2주 앞두고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을 스레드 카운트 50으로 설정해 놓고 꼬박 일주일을 켜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미리 오랫동안 돌려놓고 장애가 몇 번쯤 발생을 해야 이게 특정 리전에 어떤 이슈가 생겼구나,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애저 펑션의 어떤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내심 이렇게 통해서 소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에러는 뜨지 않았습니다. 장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더 테이블에는 대략 약 1억 2천만 건의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세션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 세션에서 테스트했던 모든 소스 코드는 제 GitHub 레포지토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 다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의가 있으시면 제 이메일, 페이스북 채팅 등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한 후에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일하는 개발자가 됩시다. 고맙습니다.